네, 오늘 모신 분은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27일 저희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되고 또 FOMC 회의 연준의 어떤 그 결과도 발표가 되고 뭐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도 발표가 되고 이런 것이 다 몰려 있어서 그렇죠. 시장이 이제 악재는 다 끝나고 네. 이제 오늘서부터 반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거의 4%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그렇죠. 네.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약간 FOMC 미팅도 생각보다는 좀 매파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치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한 수급의 왜곡 현상 오늘 뭐 나온 거 보니까 그 뭐죠 이거를 몇 조 원어치를 사면서 뭐 SDI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주식을 팔면서 이걸 사야 되는 이 현상. 그래서 지금 LG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LG화학 그 분사 때 물적 분할에서부터 그렇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거버넌스 우리 ESG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이슈 얘기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하나씩 아마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럼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7, 80조 됐나 모르겠네요. 아, 110조 이상일 거예요. 아까 한 50,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114조였는데 그거보다 지금 종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순위를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바로 밑에 3등으로 돼 있던데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이게 그 액티브 펀드들이 별로 없다. 이제 그리고 오로지 이제 패시브가 주도하는 특히 이제 연기금이 주도하는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 팔았었는데 오늘 의외로 연기금이 매수 우위예요. 1조 넘게. 근데 이제 1조 넘게 연기금이 매수 우위인데 코스피 200을 뜯어놓고 보면 한 7, 8천억 매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선 이제 패시브 펀드 이번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면은 코스피에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죠. 오늘 종가로 해서 코스피에 산정이 되니까 오늘 코스피에 관련되어 있는 인덱스 펀드나 또는 ETF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00조다. 그러면 그 100조만큼을 편입시켜야 되잖아요. 그 펀드의 비중만큼. 그러면 100조만큼의 비중을 펀드에 편입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주식을 그만큼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매도 압력이 생겼고 또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이게 패시브 펀드는 아닌데 거기도 벤치마크가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크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말하자면 그 성과에 나중에 리스크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허용 위험 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트래킹 에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코스피 지수하고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그거를 일정 규모 이내로 유지하도록 리스크 관리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연기금들도 그거를 다 팔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전혀 별로 움직임이 없던 연기금들이 갑자기 순매수 규모가 1조가 넘고 근데 뜯어보니까 대부분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산 거고 나머지는 다른 주식들 7, 8천억 판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는 이제 패시브 펀드가 인덱스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크가 코스피니까 위험관리 규정상 이렇게 보면은 일정한
일정한 숫자 이내에서의 트래킹 에러, 한국말로 하면 추적 오차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이런 지수를 단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뭐 사모펀드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초과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렇죠. 그런 액티브 펀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상한 현상들은 안 나타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액티브 펀드가 거의 죽어버렸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 돈 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해서 거의 죽어버리는 바람에 패시브하고 뭐 연기금의 벤치마크 플레이하는 이런 펀드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이상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 참 그 LG 그 화학을 보면서 근데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그래서 좀 뭔가 제도적인 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그 금융위에서 뭐 물적 분할하고 뭐 이러저런 것들 IPO 대형 IPO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겠다.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근데 이미 다 터지고 나서 무슨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 하는데 저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썼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지배구조 이슈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큰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MSCI에서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 이슈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 LG 화학의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거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LG 화학만 하는 게 아니고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렇게 다 그래서 남아 있죠. 만도도 있고 만도도 있고 CJ E&M도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LG 화학 직원들도 그런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주시겠으면 아니 이제까지 한 회사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돈 못 버는 그쪽 부서를 지원해 줬는데 그렇죠. 지금 분사가 되면서 그쪽 직원들만 우리 사주 해가지고 막 1억에서 수억 원씩 다 사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세 평가 차이 크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는 소외돼가지고 뭐 성과급 뭐 조금 이제 막 불만이 생기니까 뭐 얼마 300% 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열받아 하더라고 그쪽.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참 제가 보기에는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에 우선 이제 앞으로 뭐 투자를 많이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면 물적 분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딱 짜게는 걸 인적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짜게서 내가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었어. 근데 화학과 뭐 또 전기차 부분이 5대5로 짜게 줬다. 그럼 주식을 여기도 0.5주, 여기도 0.5주 받아요. 그럼 불만이 없잖아, 기존 주가.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서 그거를 상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력은 대주주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존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LG가 LG 화학 쪽에 계속 돈을 벌었고 그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수익을 낸 거는 2020년도 2020년도죠. 2020년도 2분기인가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도 중간에 한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또 충당금 쌓고. 근데 그렇게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난 10년 동안 LG 화학의 주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싹 빼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LG 화학의 그동안에 LG 그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업을 성장하는데 기여했던 많은 소액 주주들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황당한 거지. 그렇죠. 근데 황당한 건데 이게 뭐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물적 분할을 이사회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요건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참여 주주의 3분의 2 그다음에 그 찬성하는 사람이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는 지분을 채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의 3분의 2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국민연금 반대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찬성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참 외국인들이 아니 하다못해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LG화학의 주주들한테 무슨 신주 인수권이라도 하나씩 줘야지. 그래서 이쪽 그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뭐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라도 하나씩 줘야지.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건데 외국인들이 뭐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한 200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면 뭐 한 250 거의 1조 가까이 파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30만 원에 들어와서 50만 원을 팔았으니까 몇 천억을 그냥 버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럼 그 몇 천억의 사실은 그 성과는 기존에 LG화학을 오랫동안 투자해왔던 LG화학 주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외국인들한테 다 돌아가고 외국인들 다 때리고 국내는 또 구조적으로 패시브 펀드나 또는 연기금의 벤치마크 플레이어 이런 기계적인 이슈 때문에 비싸고 싸고 무조건 받아준다 이거죠. 이게 진짜 뭐 이게 자본시장이 이게 건전한가? 그러면 누가 자꾸만 한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아니 이렇게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미국 가서 투자하지 왜 여기서 투자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러면 모든 기업이 계속 물적 분할할 거거든요. 하고 LG화학이 또 제가 보면 이제 요번에 이거 해갖고 올렸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데 SK이노베이션이 SKIT인가 분리막 하는 거 잘라갖고 또 올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물적 분할해서 배터리 사업 밑으로 내렸죠. 또 올리겠죠. 또 뭐 신규 사업 해갖고 또 해갖고 또 팔아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게 투자는 의미가 없잖아. 이게 약간의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러면 내가 SK이노베이션 주주 아니면 LG화학의 주주로서 난 뭐 한 거지? 이런 거죠. 내가 잘 키웠는데 이제 뭔가 성과를 낼 만하면 쑥 빼갖고 절로 가버려. 나랑 개털이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면 하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 상법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적 분할하는 요건에 대해서 지금 뭐 3분의 2 특별결의인가 봐요. 그 다음에 뭐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그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대주주는 뭐 그 의결권에서 제한을 주든지 그래서 시장이 동의하면 뭐 오케이. 근데 시장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감사 추천 같은 거 할 때에도 대주주는 의결권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뭐 발행 3분의 1 정도면 충분히 뭐 대주주가 자기 대주주 지분하고 좀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높이든지 아니면은 대주주의 의결권은 이게 사실 대주주는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다 자기 회사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돈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확보하고. 근데 이게 되게 나쁜 게 그러면 어느 기업도 믿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했어. 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밑에 뭐 하나 빼갖고 물적 분할해서 또 올려. 그러면 이게 약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사기 같은 거죠. 그러면 누가 그 회사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적정한 가격을 만드는 기능과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주는 건데 자꾸만 물먹이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자꾸만 그런 시장이 쭈그러들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글 보시면 유튜브 이런 거 다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카카오도 그랬죠.
예, 그런 것 빼서 상장시키지는 않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보면 밑에 거 다 빼갖고 위로 다 상장시켜갖고 뭐 개인들한테 무지하게 돈을 빼가잖아요. 그 돈을 뭐 설비 투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거래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상법 개정하려면 또 국회 동의가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그건 또 뭐 이게 로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근데 뭐 동학개미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력들이 있으니까 세게 얘기하면 표 때문에 조금 뭐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또 반대 논리가 많이 생겨서.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거래소에 제가 작년까지 그 상장 심사위원을 했었는데, IPO 하는 거 상장 심사 요건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상장 심사 요건에 뭐 이런 것들 하나 넣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상장 심사 요건에. 네, 상장 심사 요건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모기업과 자회사가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에 그게 소액주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지에 대한 뭐 그런 적격성 심사 같은 거를 하나 넣으면 쉽지가 조금 더 상장 심사, 왜냐하면 그 상장 심사 저도 해봤지만 정해진 요건이 아닌 거를 그냥 이건 좀 문제가 있어 해도 걸 수가 없거든, 법적으로. 그래서 제일 지금 쉬운 방법은 거래소의 상장 심사 요건에 이런 항목들을 하나 넣어서 뭐 이렇게 이제 물적분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게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동의가 있든가.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건 법적인 문제고, 심사 요건에 그걸 넣어서 심사상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갈 거다. 그렇죠. 라면은 거부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공정한 룰을 확보를 해야지. 소액 주주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뭐 분위기가 뭐 LG가 이번에 얻은 이득 이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게 브랜드 타격을 주자, 불매 운동 뭐 이런 얘기. 그게 뭐 불매 해봐야. 근데 이게 힘이 약하거든. 뭐 LG가 뭐 소비재 파는 거 LG 생활건강밖에 없는 건데요. 뭐.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또 모르죠. 이게 우리 그 한때 그 일본 아웃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LG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 지금 이걸 하려고 한다. 상장회사에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글쎄 그분들은 뭐 일단은 내가 돈을 확보하자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당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 당국도 봐야 되고, 이건 거래소는 보고 있겠죠. 제가 보면 금감원, 금융위도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국회도 있잖아요.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 여기 시장에서 들어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수록 지금 뭔가 그냥 단지 LG화학이나 이쪽에 관련된 그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분들만이 아니라 전체 그 동학개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소액 투자자들이 전부 그 운동에 힘을 합쳐줘야. 왜냐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다면 그래 잠깐 시끄러워도 결국 내가 필요한 돈 다 얻고 이득 볼 수 있어 이러면 다 하잖아요. 그 지금 뭐 우리가 뭐 한국 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 밑으로 빼갖고 올렸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어요? 했다가 돈 되는 건 또 빼갖고 또 올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기도 아니고 이건. 이건 진짜.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액 투자자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액이 많이 아니죠. 뭐 전체 주주들 그 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들은 아마 뭐라 그럴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당하는 기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방송에서 뭐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지주 회사들이 되게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서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삼성물산, 뭐 LG, 뭐 CJ 이런 거 보면 밸류에이션이 무지하게 싼데 이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당연히 자본을 조달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본 조달하니까 지분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의 기업가들은 내 지분은
놓치고 싶지가 않으면서 돈만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그렇죠. 대주주 입장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LG화학이 그냥 증자를 하면 되죠. 그때 LG화학이 증자해가지고 사업하면 가는 거지. 그래서 키워서 가면 되는데 증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대주주나 지주사 입장에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분율이 자꾸만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게 뭐 법이 있으니까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물론 LG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생각에 결국 뭐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 투자하시는 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주주들이나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 규칙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걸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딘가가 불공정하고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규칙을 만드는 역할이 국회고 금융위원회고 금감원이라 이거죠.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 견제장치를 안 만들고 있다는 게 이게 LG를 계속 욕을 해봐야 제가 보기엔 허당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좀 잘해봐라. 그건 아니지. 그 요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게. 그럼 사실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 이건 제가 보기엔 정부나 국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을 해야 기업도 아뜨거. 그러니까 다른 쳐다보는 기업도 야 이거 해도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게. 그럼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은 그렇죠. 야 우리가 물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막 네. 그 뭐라고 욕을 하고 항의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뜨겁게. 그러니까 욕은 아니래도 욕은 아닌가? 뭔가 여론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특히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동학개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가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화가 되면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방송에서 좀 많이 다뤄주면 좋죠. 네. 그러니까 뭐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왜냐하면 이제 정규 뭐 이렇게 채널들은 이런 걸 비판적으로 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광고비 때문에 안 되죠. 네, 그건 이제 재벌한테서 광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데 뭐 영향력 있는 뭐 유튜브 채널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계속 좀 다루어서 하나 여론화가 돼서 이렇게 뭔가 불공정하지 않게 법적 우리는 다 보면 법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해서 지금도 그 건 때문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재판도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등등등 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거든요. 예? 자본시장 통합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에서는 합병을 할 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계산해서 합병을 해요. 근데 상장에서는 그런 가치가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냥 주가 대 주가로 하거든요. 근데 그 주가 대 주가가 무지하게 짧아요, 기간이. 주가 대 주가가 예를 들면 1년 평균, 뭐 6개월 평균 이렇게 하면 쉽지 않지. 근데 이거 뭐 며칠, 일주일, 한 달, 1년 없어. 내 기억하기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슈예요. 법적으로는 다 법적인 절차는 거쳤어요. 근데 까놓고 나서 보니까 소액주주만 손해를 본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론화시켜서 결국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이거 입법하는 국회나 이거를 관리 감독하고 정책을 만드는 금융이나 기재부의 역할이라 이거죠. LG를 욕해봐야 그건 별로. 아니 근데 일단은 LG를 욕하면서 그래서 일단 그게 예. 제가 분명히 하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확한 타겟이 있어야지. 와 여기 욕하고 나서 감정풀이가 끝났어. 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는 이
그 찬성 그 물적 분할 그 주주총회 하기 전서부터 그 네.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보시는 이 투자자들 그거에 대한 심각함이라든가 문제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못 봤으니까 LG화학이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결과까지 오리라고 생각 못 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미국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때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그 특허권 그 뭐죠? 이건 것 때문에 소송 네.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니까 SK이노베이션을 미국 법정에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SK이노베이션이 이겼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 미국 변호사를 불러다가 놓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의 이 현상이 미국 법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집단 소송감이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LG화학에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내가 보기엔 이사회를 대상으로 태클을 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거거든요. 주총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사회 결의에서 이게 정당하게 다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걸 정당하게 다루어졌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주총에서 그 상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된 건데 그건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우리 국내법인데 네. 미국 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미국의 지사가 있거나 네. 미국의 주주가 있거나 미국인 주주가 미국의 있거나 주주가 있겠죠. 이러저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그럼 이 회사는 미국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미국 그 해당되는 누군가가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의 법정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럼 대상은 좀 한정이 되지만 아니 미국의 투자가가 LG화학 투자가인데 이것 때문에 손해 봤어. 네. 그럼 그 사람은 이거 부당하다 하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법안에 의해서 빠르게 그것도 1년 이내 뭐 1년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 결론들이 쉽게 그리고 되게 복잡하게 된다고 그럼 이제 이런 거지. 그때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내법으로 암만 보호해봐야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게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미국 법정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똑똑한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주주들도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한국법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조심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에서 동의 안 할 거고. 그렇죠. 자기들이 소송 책임 걸릴 텐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됐다. 주총에서 당연히 안 됐을 거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하면은 아마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표이사 다 해임시켰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그렇죠.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박찬호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진출하면서 우리 막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서부터 미국 야구가 막 재밌고 그네들의 실력을 보면서 한국 야구 뭐 이래 재미없어 밋밋해 그러면서 한국 야구 실력이 커졌잖아요. 비교가 대상이 되니까 기준이 딱 잡히니까 네. 이것처럼 이번에 어떤 큰 뭔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거는 여론화가 이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압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부담을 느껴야 되고 금융이나 기재부에 있는 관료들이 부담을 느끼면 그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지금 기업들의 어떤 그런 대항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국민연금에서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뭐 반대하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경련하고 이런 쪽에서 완전히 그냥 그 거부하고 뭐 이게 무슨 뭐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연금 사회주의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 지금의 기준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건 많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얘기야. 어쨌든 국민연금은 이거 할 때 반대했습니다. 국민연금 반대했는데 이제 대주주하고 또 뭐 그때만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테니까 또 외국인 주주들은 근데 외국인 주주들은 그냥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의결권 행사 대행 기관이 있는데 그 ISS인가 주로 거기가 아마 할 텐데요. 의결권 대행 행사 하는 기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서스틴 베스트 뭐 이런 데인데 그런 데서 그냥 의견을 주면 그냥 그 따라가요. 그치. 일일이 그뭐 왜냐하면 뭐 해외에서 자금 들고 있는 뭐 한국을 열심히 보는 뭐 헤지펀드 아니고서야 대부분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국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이런 식으로 가서는 한국 시장의 선진국 추세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돼 있다. 뭐 70%, 80%. 금융시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금융시장이 커질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이런 저런 제도적인 해놓고 우리 기업도 살리고 뭔가 경제도 살리는 이 주식 쪽에 갑시다. 먼저 판을 만들어주고 얘기를 해야 이 호응이 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 팍 안 하다 하니까 대선 주자들이 다 하는 얘기는 뭐 세금 깎아주겠다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팍 하다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아예 이 시장 판을 바꿔줘야 되는데 제도를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안 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냥 쉽게 미국처럼 미국 자본주의처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아까 그 상장 심사 요건은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심사 요건에 보면 네. 뭐 예를 들면 계속 기업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일정한 규모의 매출이나 영업이 있느냐 뭐 대주주와의 부당한 내부 거래는 없느냐 또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느냐 등등의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에 이런 걸 하나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상장됐을 때 예를 들면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거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냐 이런 요건을 하나 넣으면 상장심사위원회에서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시장에도 너무 충격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소액주주들한테 너무 불리하니까 이거는 뭔가 안 되겠다. 보완책을 마련해서 와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상장심사위원회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지금 하이브, 빅히트, 또 SK, 뭐였더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상장심사를 들어가서 해봤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 가격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가. 예. 근데 그 가격도 손을 못 대요. 가격은 그냥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상장심사 요건에 정해진 것만 다 미트하면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기록에만 남길 뿐이지 이거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법치주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치주의가 중요한 거는 다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 마음대로 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이번에 느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기사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한번 보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거래소 이사장이 나와서. 그거 내가 보기엔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해 보면 거래소의 상장심사 요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하나 넣으면 된다. 그러면 그 요건을 집어넣는 거는 거래소 이사장의 그 권한이면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건 내부 규정이니까 뭐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거기도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런데 거래소에 관련된 것들은 금감원에서 아마 결정할 거예요.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니까 금융위하고도 조율을 해야 될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거래소 상정할 때 그런 것들 해갖고서는 나중에 금감원에도 이렇게 저걸 하거든요.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국회에서 허락을 안 받아 국회로 가면 일단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거니까. 상법 개정 이슈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하면은 상장심사 요건에 이런 걸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뼈저리게 고통을 당하면서 사실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왜곡된 수급 문제로 이 생각이 이게 다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거구나라는 공통감이 딱 생겼거든요. LG화학도 빠지고 삼성 SDI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그게 뭐 왜냐하면 또 전기차 ETF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 ETF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 LG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LG화학 근데 빼야 되는데 LG화학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커. 그럼 딴 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딴 것도 팔아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내가 보기엔 이상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물적 분할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까지 카카오고 뭐고, 카카오 상승의 그 논리로 봤던 게, 상장사, 계열사 상장,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게 우리가 다 스스로 뼈를 깎는 일이었구나. 돈 장사한 거죠. 네, 우리가 당한 거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수준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아픔을 통해서.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그냥 끝까지
좀 끈질기게 매달려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될 수 있게.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일을 저지른 곳부터 좀, 전 지금 한 7개월 전에 그 LG 와인 셀럽 그 뭐 하나 샀는데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LG 좋게 생각했는데. 그럼 이번엔 그 FOMC 회의 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연준의 말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세계 글로벌 어떤 통화의 패권 국가의 그 수장으로서. 근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건 일시적이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3개월, 몇 개월 만에 180도 싹 바꿔가지고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또 이 말도 믿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뭐 아침에 원래 늦게 일어나는 사람인데 오늘은 그 연준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도 하니까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4시에 그래서 일어나갖고서는 그 Q&A 하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두 가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뭐 안 빠졌거든. 안 빠졌는데 하나는 이제 이거죠. 뭐냐면은 누가 기자가 질문했어요. 뭐냐면 0.5%를 올릴 수도 있냐. 그랬더니 파월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얼버무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무지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 얘기 나온 게 뭐 올해 3번 한다, 뭐 골드만삭스 4번 한다, 5번도 할 수 있다.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한다. 이번에 나온 내용들은 별로 명시적으로는 크게 위협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정도로.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시차를 두고서는 양적 긴축하고 뭐 그거야 예상했던 거죠. 근데 금리를 3번 올릴 거냐, 4번 올릴 거냐. 어쩌면은 이번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 이번에 금리 올린 건 없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 것 같다. 그거는 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만나서 얘기하겠다. 뭐 그런 정도는. 근데 이제, 어느 기자가 Q&A 때 0.5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냐. 그러니까 얼버무렸어. 그러니까, 그럼 뭐지? 그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0.25씩 해서 4번 올리면 1%인데, 그건 계산이 되잖아. 근데, 0.5, 한 번에 0.5 올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멘붕이 온 거죠. 전에 금리 인하할 때도 그냥 확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 도대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린다는 거지? 멘붕이 오면서, 이제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서 주식이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쭉 얘기하는데 뭐 누가 그런 것도 물어본 것 같아요. 금융시장이 안 좋고 한데 그랬더니 파월이 우리의 정책의 목표는 실물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금융시장이 좀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는 투로 얘기하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양반은 어제는 2가지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 뭐 하나가 이제 물가의 안정. 인플레이션. Price stabilization.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이거든요. 근데 금융시장 안정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 먹은 거야. 제가 해석하기에는 마음 먹었어요. 파월이. 근데 원래도 파월이 사실은 약간 그 매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연준의 이사들을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연준의 이사들을 많이 바꿨는데,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 민주당은 시장을 규제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리는, 왜 시장이 이렇게 놀랬을까? 내가 그리는, 그리고 파월의 스탠스는 뭘까? 이런 걸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지금 이제 누굽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 이런 거 해보면, 바이든도 지금 제일 그 정치인들이 관심은 인플레이션에 있거든요. 물가에. 주식시장은 사실은 붕괴하면 안 되겠지만, 요 정도 조정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마 올해 11월일걸요?
국회의원, 네. 네, 하원 의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이 무지하게 인기가 안 좋아요.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 11월이 선거면 상반기에 좀 주식이 깨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어쨌든 물가를 때려잡아 놓고 하반기에 돌려놓으면 주식시장 돌려놓고 하면 선거하기 편한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의 중심이 제가 보기에 시장보다는 물가 쪽에 완전히 가 있다. 그리고 파월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정책을 하는 거는 실물 경제를 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 금융시장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이건 좀 싸하네 하고 작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시장이 확 빠지는 이유이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곰곰이 씹어보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저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마 민주당이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파월도 연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월도 연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차피 한 번 더 못해. 왜냐면 원래 파월은 공화당이 선호했던 사람이거든요. 요번에 할 때에도 파월을 바꾸자 그랬거든. 바꾸자 그래. 지금 아마 부의장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이 민주당 하원 의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앨런이 파월을 지지했던 것 같고, 왜냐면 파월이 테이퍼링도 해보고 금리도 올려본 사람이니까. 근데 파월이 연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3년이면 안 돼. 그럼 뭘 하겠어? 소신 끝 하는 거야, 소신 끝은. 왜냐면 왜냐면 이 사람은 돈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주열 총재님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3번 올렸잖아요. 그분도 제가 보기에 정권을 바뀌면 이제 더 이상 하긴 쉽지 않을 거야.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들은 제1의 목표가 뭡니까? 금리 물가거든, 물가. 물가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폴 볼커하고 그린스펀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4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 높은 물가라 그러잖아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그때 넘어올 때, 그때가 2차 오일 쇼크가 나서 유가가 폭등할 때였거든요. 근데 폴 볼커가 그 당시에 금리를 21%까지 인상하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 폭락했고 경제도 침체 갔고 그래서 그 성품이 훌륭하신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연임을 못 하셨고 본인은 누가 해코지 할까봐 뭐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되게 받았다. 네,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부도났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해봐요. 우리도 그 97년도 외환위기 왔을 때 금리를 25%까지 올렸거든요. 그때 뭐 다 부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오래 했는데 결국은 닷컴 버블이나 뭐 이런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부분에서 그린스펀이 제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될 때 못 밟아주고 계속 돈 풀고 정치권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피해가 온 게 아니냐 하는 일부 학자들의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 이주열 총재님도 뭐 폴 볼커나 앞으로 계속 더 하실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자기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제1의 목표가 물가니까 그리고 어제 파월도 얘기했는데 고용 뭐 세다는 거지. 고용은 그 연준이 보기에는 꽤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시장이 아이고 힘드네 이러고. 근데 또 왜냐하면 시장에서 분석할 때는 기대했던 건 고용이 아직은 안정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못할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이렇게 본 거죠. 문제가 고용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도 이제 어제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면피도 좀 있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고 또 고용 문제도 현재는 고용이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까이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경제 참가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지금은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을 가져왔는데 임금이 올라가면 나중에 수요 사이드에서도 인플레 압력이 생기면 그리고 인플레 기대 심리까지 엎어가면 이거는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준은 어제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오케이. 선거는 하반기에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무조건 물가를 잡는 거야.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벌어진 현상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될 것이냐. 네. 정말 그 일각에서는 사실 작년서부터 왜 우리 법을 종말로 법을 붕괴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한 2023년 그 금리 인상 이후 2022년 말 금리 인상 이후 2023년도에 버블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확 당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분들이 예상했던 그 버블의 붕괴가 시작되는 해가 되지 않겠냐. 이제 뭐 3월 뭐 금리 인상 이후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바닥이냐 IT 버블 때처럼 아직도 내려갈 몫이 한참 남았냐.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IT 버블 때하고 다른 건 IT 버블 때 진짜 돈을 못 벌었어요. 회사들이 껍데기 회사들이 많았거든. 우리나라도 제가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뭐 무슨 하여간 무슨 뭐 아무 회사가 안에 돈을 못 버는데 뭔가 이렇게 꿈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그야말로 너무 고평가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주가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의 빅테크 주식들은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가격 조정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돈을 많이 풀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쭉 팽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못 봤지만은 미국이 PER이 한 20배 되고 뭐 PBR도 한 5배, 4배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의 시장 PER이 한 뭐 15, 17, 뭐 그 정도 레벨이었으니까 뭐 거기까지 내려오려면 한 20% 조정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뭐 나스닥은 거의 20%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오늘 정도면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과잉 반응한 거고 미국 시장은 사실 뭐 어제 막판에 밀렸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다우 S&P 500은 조금 밀렸고 이제 중소형주가 주로 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좀 더 많이 밀렸고 그래서 근데 우리 시장이 오늘 좀 과잉 반응한 것 같고 아마 2월 달에는 페드 미팅이 없거든요. FOMC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 쉬고 와서 돌아오면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선반영하고 자정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많이 빠지면 또 그걸 반대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제가 보기엔 특히 코스닥은 좀 과매도에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그 LG 엔소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분들이 그 돈이 설 세고 나면 원래 사람이 좀 며칠 쉬고 나면 심리도 회복하잖아. 설 세고 나면 다시 살 것 같은데. 하여간 확실한 건 제가 오늘 보면서 이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뭐 무슨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빠지는 각도가 이거는 좀 그리고 이제 수급이 깨져서 이렇게 한 번씩 밀리는 것들은 또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지만 늘 이런 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이처럼 희한한 게 제가 지금 펀드 매니저를 내가 1992년도부터 펀드 매니저를 한 것 같으니까 시장에 30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똑같아 패턴이.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 네, 좋을 때는 이번엔 다르다. 괜찮아. 안 좋을 때도 하고, 이번엔 다르다. 네, 그다음에 또 빠질 때는 뭐, 야, 이건 뭐 지난번하고 다르게 이번에 진짜 빠져 이랬는데 늘 다르지 않더라고. 아니 근데 결국은 이 시장이 좋아지려면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곡된 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문제도 있고. 근데 지금 현대 뭐죠? 그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 대형 IPO가 계속 또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와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뭐. 올 수 있는 환경이나 지금 또 달러 강세가 되고 오히려 신흥국 쪽에 자금 정리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를 걱정하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이 큰 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면 기술적 반등을 해주잖아요. 또 기술적 반등을 하면 우리나라도 제가 보면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는 외국인 선물 매매예요. 왜냐면 근데 외국의 선물은 상당 부분이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럼 알고리즘은 대부분 트렌드 팔로워거든. 오늘도 보면 초반에는 외국인 선물이 샀어요. 사다가 밀리니까 딱 스트레스 바꿔갖고서는 계속 매도로 갔고 쭉 매도로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막판에는 투신이 입장을 바꿔요. 왜냐하면 투신이 자산운용사들이 ETF 같은데 돈들이 빠지고 인버스에 팍 들어오니까 한 3시 넘어가면 걔네가 이제 거꾸로 포지션을 사야 돼. 오늘같이 빠진 날은 팔아야 돼. 막 팔면 외국인들이 쫙 밀고 왔다가 낮은 가격에서 쫙 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딱 그 패턴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내일이나 아니면 설 세고 나서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 알고리즘은 또 따라서 그렇게 쫙 가면 막판에 또 ETF 패시브 자금이 또 막 늘어나면 또 자산운용사 끝에 와서 착 사면 외국인들 팔고 나가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호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참 저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자본시장을 놓고 보고 있으면 제가 현역 펀드 매니저로 뛸 때 한 20년 전에 네? 그때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래도 뭐 스타 펀드 매니저 이래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때는 선물 시장도 우리가 기관도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차익 거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한번 뭐 붙어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기관 투자가가 선물 시장에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차익 거래 펀드 거의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뭐 개인 이런 데서 맨날 공매도 반대 운동하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연금 기관 투자가들이 왜냐면 그 차익 거래 하려면 공매도 해야 되니까. 야, 그거 하지 말자. 그거 뭐 좀 번다고 해서 그거 뭐 하다가 맨날 국회에 가면은 매번 자료 내고 욕 먹고 하지 말자. 그래서 다 빠졌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파생상품 선물 시장은 완전히 외국인 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땡기면 쫓아가서 사고 걔네들이 밀면 팔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코스피 200 지수 여기에만 되다가 이게 이제 전체를 좀 이렇게 전면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생기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참 보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그렇죠. 여러 번 하셨죠. 여러 번 여기서도 했고 뭐 3%에서도 했고 여러 번 했고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쓰고 했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되는 얘기도 있고 뭐든지 그냥 동학개미가 좋아할 얘기는 다 해. 그러니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면 요건 안 되는데 이걸 동시에 얘기해 버리잖아요. MSCI 지수는 선진국으로 간다. 그런데 공매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에 선진화해야 된다. 근데 또 양적 차익은 다 B가 사겠다. 그러니까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똑같은 룰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똑같은 룰을 우리는 만들지 않으면서 이거 들어갈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꾸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에 그냥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딱 몇 줄 해갖고서 눈에 탁 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카피에만 우리는 내용을 안 보잖아요. 신문 기사도 우리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 거 다 모아 보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가 사실 그동안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매도 문제. 공매도가 그렇게 뭐 비기슈는 아닌 것 같고. 비이슈는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외환거래. 그렇죠. 역외 환율 뭐 이런 거. 외환거래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1 통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나쁘지 않다. 원화를 국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제도적인 이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같은 것도 이슈가 될 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네. 공매도를 전면 허용을 하면 우리는 지금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MSCI하고 미팅을 해야죠. 미팅을 해서 니네가 뭐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럼 걔네가 요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니네 우리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냐. 해서 하나씩 해야죠. 우리가 먼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MSCI가 잘 안 해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거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공매도만 전면 허용하는. 처음부터 우리 공매도 전면 허용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MSCI하고 협상해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리스트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 리스트 하나씩 하고 맨 뒤에 해도 되거든. 이걸 먼저 열어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MSCI가 잘 안 넣어줄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MSCI가 무슨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민간기관, 걔네도 돈 버는 회사니까. 걔네는 그때는 이제 한국을 하고 싶어 했거든. 왜냐면 그때는 S&P 500, 파이낸셜 타임즈 다 우리 선진국 지수에 넣고 그게 2008년도인가 할 거예요. 2009년도. 그 당시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이 전 세계에서 거래량 1, 2등을 할 정도로 아주 뭐 대표 지수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MSCI에서 야, 이걸 한번 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를 관찰 대상국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정부와 협상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 안 해준 거지. $1. 그러니까 $1 교환 문제. 왜냐면 뭐 환율을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통제할 수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수 허용하는 문제는 또 거래소에서 야, 그거 왜 우리 지수인데 니네 마음대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이 외국인 아이디 등록해서 우리 지금 외국 매매동에 눈에 다 보잖아요. 그렇죠. 사고 파는 거. 그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게임을 하는데 내 카드를 다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외국인 아이디 다 등록을 해서 어떤 놈이 뭐 하는지를 다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또 나쁜 놈을 잡아내기 쉽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등등 마이너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질질 끄는 거죠. 몇 년 끌다가 아이 빼버려. 너네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 잘 안 해줄 것 같은 게 MSCI가 별로 할 이유가 없어요. MSCI가 왜냐면 제가 뭐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미국에 가면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있어요. ETF가 그게 상장돼 있거든.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EWI 티커가. 그게 이제 한국의 대표 지수가 돼버렸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는 존재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지수가 이제 한국의 대표 지수가 됐는데 뭐하러 뭐. 한국의 대표 지수를 띄워줄 필요가 있냐? 근데 코스피 200은 별 의미도 없고 이제 외국인들은 벤치마크 쓸 때 코스피 200 안 쓸 거니까 다 MSCI 벤치마크 쓰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MSCI 정기 변경하는 거 엄청 관심 있게 보고 그렇죠, 있어요. 매번. 그러면 막 자금이 막 확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요. 에코 프로비엠 지금 작살났지만 그거 MSCI 거기 지수에 들어가갖고 막 팍 올라왔잖아요. 올해 상반기인가? 그리고 또 이제 걔네들 보면 중국, 대만, 한국, 인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한국 빼면 이 이머징 마켓 지수와 존재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진국 들어가는 우리는 좋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뭔가 좀 제도도 선진화하고 결국 누구로부터의 프레셔가 있어야 되냐? 이 인덱스를 쓰는 기관 투자가로부터의 프레셔가 있어야 돼요. 기관 투자가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그렇죠.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국민연금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규모로 치면 세계 1위라면서요. 1위는 아닐 거예요. 1위는 이제 일본의 연금 펀드가 1위고 국부 펀드하고 연금 펀드를 합하면 일본의 연금 펀드는 공무원 연금, 뭐 국민연금 다 합해져 있거든요. 그게 1위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펀드가 아마 2위고 우리가 한 3등쯤 할거예요. 근데 뭐 계속 커지니까 그렇죠. 오히려 국민연금 같은 데서 해외에 있는 연금들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KIC도 한 200조 넘으니까 이런 쪽에서 MSCI한테 압력을 내죠. 돈 들고 있는 쪽에서. 이건 정부에서보다 오히려 연금 쪽에서 힘을 모아서. 근데 정부가 그걸 체계적으로 끌고 가면서 힘을 이쪽에 이렇게 같이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현 가능성을 시그널들을 보는 그 관점이 결국은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연금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혹은 그쪽과 우리가 먼저 뭘 할게 이게 큰 소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꾸 하는 말일 수 있으니 결국은 그 MSCI 쪽하고 어떻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협상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지금 바로 못 하죠? 그러니까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짜고 있다 로드맵을. MSCI 선진국 주식에 가겠다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MSCI하고 협상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압력도 넣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건 왜냐면 MSCI 지수를 쓰면서 국민연금에 이런 데서도 MSCI 돈 많이 줄 거거든. 지수 사용료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무리 그 금감원이고 뭐고 이런 데서 금융이고 이런 데서 MSCI 지수리 들어갈 거야 뭐 이럴까 이런 거가 보다는 지금 그거 말로만 하지 아무도 그거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때 정부가 정책 목표를 딱 명확하게 세우면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죠. 지금은 뭐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안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하고 지금 협상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워치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공매도도 필요해. 그럼 그 뒤에 하면 되거든. 그렇지. 근데 공매도는 뭐 지금 하냐 마냐 갖고 싸우는 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뭐 나중에 하고 나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하긴 우리가 저쪽 조건도 잘 모르면서 지금 우리가 그냥 혼자서 전혀. 우리 혼자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워치리스트에 그게 언제 오히려 들어가고. 거꾸로 공매도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 되면 안 된다 하는 반대 논리를 만드는 논리를 위한 논리지 그거는 지금 이슈가 아니라고. 일단은 먼저 당국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협상을 일단 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아니 목표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세우고 정책 과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죠. 근데 정책 과제는 이미 주문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상당히 많이 시간이 있었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별로 이 이슈가 없었다가 이제 이번 대선 때 처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도 공무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해보면, 그래도 뭐 외환 시장이 중요하지. 그게 실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뭐 꼭 그거 들어가야 돼? 별로 그랬거든요. 하긴 또 일만 늘어나는 거니까. 아니 뭐 또 반대론자는 뭐 그래도 뭐지? 뭐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그렇죠. 낫지 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는 이게 이제 교체가 되면 여기에서 물량이 매도되고 그러니까 정리되고 새로 사고하는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일부 있겠죠. 근데 그건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판으로 가야죠. 큰 파도로 가야죠. 아사리판이 아니고 큰 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세계 경제가 조금만 흔들린다 싶으면 그냥 신흥국 그 가운데서도 가장 현금화하기 좋은 한국 시장 때려가지고 현금 그냥 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FOMC에서 약간 삐끗하니까 미국 시장은 뭐 조금 물론 이제 고점에서 보면 고점이 나스닥이 한 2% 넘게 올랐다가 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보면 꽤 많이 밀렸는데 근데 결과가 나타난 게 뭐냐? 빅스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달러 인덱스가 강해져. 이머징 통화가 빠져.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딱 넘어오면 한국 주식, 이머징 마켓 주식. 그러면 뭐 위험한 자산. 여기 박살나는 거거든.
그 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같이 있냐 이거죠. 저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금융이라든가 정부 당국자들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이거겠네요. 자, 정확한 로드맵을 지금 펼쳐놔봐. 알려줘. 그 상태에서 공매도가 됐던 모든 이 얘기. 공매도는 제가 보기 한참 뒤에 그러니까 했대요. 지금 뭐 그거 아니 뭐 와치리스트에도 안 들어갔는데 공매도부터 폐지한다. 그건 지금 핫 이슈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일 큰 핫 이슈는 아마 $1 시장을 개방하는 게 제일 큰 핫 이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해외에서 원화 달러 환전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하고 야 우리 투자하는데 다 내가 뭐 투자하는지 너네한테 다 보여주면서 하는 거 불편해. 아마 이게 두 개가 큰 이슈일 거예요. 자, 그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럼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정부 금융이건 뭐건 정부건 아니면 대선 후보들이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다 그 뭐라 그럴까 필요 없다는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그분들은 요거 얘기하면 대충 표 얻겠네 하는 얘기 막 하는데 그 얘기에 보면 상충되는 게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원하는 거라면 지금 당장 그 금융위에서는 준비해서 로드맵을 좀 내놓고 그 로드맵 가운데서 우리가 근데 로드맵만 일단 내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거는 그때 나오면 되니까 일단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자 이게 목표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로드맵을 만들고 협상을 하면서 워치리스트 들어가자. 그렇죠.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서도 몇 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쉽게 될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참 이거 그래서 내년 증시는 좀 좋아지려나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그래서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 이제 시장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은 오늘 과매도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은 뭐 늦어도 설 지나고 나면 좀 돌아설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아직은 이게 이 버블이 꺼지는 단계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과거의 시장의 고점은 언제 왔냐면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그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서너 번 하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2% 정도 갔을 때 그러면 그때쯤 되면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오고 경기 꺾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세화 하락을 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금리도 한번 안 올렸으니까 이게 그 사이클의 고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불과 작년 초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해외여행도 갈 거다. 그래서 여행주도 많이 오르고 뭐 오프닝주 해갖고. 근데 그렇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뭐 델타도 나오고 오미크론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이게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물류 측면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에 병목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생산 자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해서 물가를 보니까 우리 그동안에 늘 그 연준이나 유럽의 20이나 뭐 이런 데서 봤던 거는 목표가 2% 금리 물가였고 2%를 못 넘어가서 맨날 좀 넘어갔으면 이랬는데 이게 7%? 근데 그게 수요 사이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한 이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하고 연결돼 있다. 그렇죠. 코로나가 없어지면 뭐 반도체 부족한 거, 자동차용 반도체 다 만들겠죠. 물류, 항만 제대로 돌아가고 사람들 여행하고 하면 다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상적인 이 경기 사이클과 다른 상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요즘 그 각 정부들의 스탠스가 조금씩 미묘하게 바뀌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산되는 거 상관없이 경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일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치명률이 낮아 뭐 이러면서 한국 정부도 뭐 1차적인 거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다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독감 같은 이런 그냥 일반 질병처럼 해나가는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 자기가 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리가 뭐 자기 뭐 방역 수칙 안 지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다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냥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문제 우리 초창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도 아마 설 세고 나면은 뭔가 좀 뭐 오미크론이 많이 생기더라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인들 늘 생각할 때 정치적인 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3월 9일이 선거잖아요. 그 전에는 풀겠죠. 이 상태로 선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설 세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뭐 할 수 없어. 그래서 오미크론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럼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주식시장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예를 들면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면 그거는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실적 장세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뭔가 경기도 꺾이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이 상황이 이제 주식시장이 견디기 힘든 거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러한 말씀 나눈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죠. 이론적으로. 네,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코로나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였죠? 굶어 죽느냐 아니면은 뭐야?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 굶어 죽느냐 병이 뭐 하여튼 그 아니지. 오늘 방송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뭐 두뇌가 이제 아니 제가 일을 안 해요. 옛날에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한테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하고 한 1년 전에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손님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아, 맞아. 굶어 죽느냐, 병에 걸려 죽느냐. 또 그거지. 굶어 죽느냐, 병. 선택의 상황. 네. 네. 아, 오늘 이 설 충분한 마음. 연휴 특집으로 오늘 막 촬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가 지나고 이제 뭔가 낫겠죠.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면서 네.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도 뭐 매일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돌아서잖아요. 네. 시장이 또 저 복원력이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확실히 그 연금에서 일을 하셨고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거래소에서도 그런 위원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뭐라고요? 상장 공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장 공시위원.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 상장 심사 요건 요거라도 일단 일단 그렇죠.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금융이나 거래소 측에서 좀 뭔가 금융의 금감원 거래소. 금융이 금감원 거래소 또 금감원 빼면은 슬쩍 또 모른 척 할까봐 우리가 네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지금 뭐 정말 좀 재테크 좀 해보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경제 그다음에 또 하나 애국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동학개미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 잘못된 기울어진 판 때문에 예,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줄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권리이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의무기도 하죠. 그냥 가열차게 이걸 요구해야죠. 아, 예. 순하게 살고 이제는 제가 싶은데 보니까 그 동학개미 심정을 완전히 그냥 팍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을 하루에 한 300개만 보세요. 그러면 저 금감원이고 금융이고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아니 나발이고 하여튼 다 와서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댓글 한 번만 하루에 100개씩만 딱 일주일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그렇죠. 상황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더해서 그냥 그 사람들부터 좀 투자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맨날 어디서 저 부동산이나 해가지고. 아니 못하게 하잖아요. 다 뭐.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해야 희한해요. 돼요, 무슨 그러니까. 백지신탁하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얘기해봐야 뭐. 힘없는 민초들의 이 넋두리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제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씩밖에 그 이해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